신혼 첫날 밤 남편은 내 곁에 없었습니다. 이건 흔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흔한 신부도 아닙니다. 제 이름은 하민 27살, 결혼한 지 하루가 지난 여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혼 첫날 밤을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밤이라 부르죠. 하지만 제겐 그 밤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주는 피곤하다며 어머니 방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곤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엔 아직 리본도 풀리지 않은 하얀 구두가 있었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초침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은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이길 바랐습니다. 3년간의 연애와 수많은 고난 끝에 이뤄낸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각은 자정에 가까워졌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경남의 외진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기와집입니다. 방은 3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저희 신혼방은 제일 끝쪽, 중간은 시어머니의 방, 그리고 마지막은 창고로 쓰이는 남편 방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복도로 나섰고 어둠 속에서도 시어머니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들었습니다. 낮고 끊기는 듯한 신음소리.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저는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본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는 시어머니 침대 곁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잠옷 단추가 풀려 있었고 붉게 상기된 얼굴은 전혀 어머니의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방으로 도망쳤고 그 후에도 민주는 새벽 일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엄마 두통 도와드리느라 라는 말만 남긴 채 말이죠.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어땠니? 며느리 노릇은 익숙해지는 거야. 이 집에는 규칙이 있으니 곧 알게 되겠지. 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씹었고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과민 반응일까? 아니면 그날 오후 부엌에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민준 씨 밤마다 어머니 방에 자주 가시나요? 아주머니는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유 그 양반 효자예요. 밤에도 윤 여사님 편찮으시면 꼭 가서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밤새 머문 적도 있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칼질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약 챙겨드리고 올게. 먼저 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방 안에 설치해둔 구형 핸드폰을 복도 책장 틈에 두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시간이 멈춘 듯한 신혼방 안에서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내 감정은 불안해서 의심으로, 그 의심은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이 새벽녘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의 행동을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했다. 그가 또다시 엄마 약 드리고 올게라는 말과 함께 방을 나섰을 때 나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곤 침대 밑에서 예전에 여행용으로 쓰던 구형 핸드폰을 꺼냈다. 녹화 기능이 있었고 렌즈도 작았다. 나는 복도의 책장 틈에 핸드폰을 숨기고 문 쪽을 향하게 맞춘 뒤 녹화를 시작했다. 렌즈에는 검정 테이프를 감아 빛을 최소화했고 폰의 밝기도 모두 꺼놨다. 그날 밤 민주는 예고한 대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나는 1시간 가까이 뜬 눈으로 밤을 보냈고 새벽 일시가 조금 넘어 민준이 조용히 돌아왔다. 자는 척하며 나는 그를 맞이했고 핸드폰은 그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회수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확실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는 민준의 손, 그녀가 그의 품에 기대는 모습. 단순한 간호로 보기엔 그들의 거리감은 너무 가까웠다. 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다음 날 결혼식에서 잠시 마주쳤던 민준의 외사촌 언니, 지영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혹시 민준이네 집에서 이상한 거 느끼신 적 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한마디. 혹시 뭔가 봤니?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영상, 느낌, 두려움. 그녀는 아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예전부터 이상했어. 내가 봤던 장면 지금도 잊히질 않아. 민준이가 고등학생 때 거실 창문으로 봤어. 정윤정 여사 무릎에 누운 채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 정말 부자지간 같지 않았어. 그녀의 고백은 내게 확신을 줬다. 내가 느낀 것, 본 건 모두 착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지금 당장 임신만은 하지 마.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너를 지킬 방법이 있어야 해.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녹화된 핸드폰을 꼭 쥐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싸움이 되어버린 현실. 나는 다시 움직이기로 했다. 이번엔 녹음기였다. 여행 가방 속에 넣어뒀던 오래된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복도 책장 뒤 불상 안쪽에 몰래 숨겼다. 시어머니 방과 가장 가까운 위치였다. 녹음 시간은 최대 4시간.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고 모든 신경을 귀로 집중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약 드셨어요? 응.
이리 와봐. 어깨가 너무 걸려. 그 뒤로는 숨소리, 낮은 신음소리, 부드러운 대화가 오갔다. 결코 모자지간의 대화로 들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 샤워하러 간 사이 나는 녹음기를 회수해 재생했다. 그날처럼 해줘. 알지? 누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제는 명확했다. 나는 이 결혼을 지킬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아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조심스레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실 서랍장, 낡은 나무장, 늘 잠겨있던 그곳에 민준의 아버지 정명수 씨의 유품이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부엌에서 찾아낸 작은 열쇠, 15라고 적힌 그 열쇠는 서랍장의 자물쇠에 딱 맞았다. 서랍을 여는 순간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먼지 가득한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곰팡내 나는 낡은 노트 한 권. 그것은 정명수 씨의 일기장이었다. 2003년, 요즘 정윤정이 이상하다. 밤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진실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2004년 일기는 갑자기 멈췄다. 그 해는 정명수 씨가 사망한 해였다. 사망 진단서, 급성호흡 부전, 부검 없이 처리된 죽음.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이 집의 비밀은 단지 지금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둠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밤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간 장면을 담은 첫 영상, 그리고 다음날 확보한 녹음기 속 대화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효자와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었다. 하민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들었고 이 집안이 단순히 이상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신을 수습한 하민은 외사촌 지영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영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하민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조심스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준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어머니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의 무릎에 누운 민준, 허리를 감은 팔, 그리고 쓰다듬는 손길. 그것은 도무지 모자지간의 교류라 할 수 없었다. 하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을 갖는다. 자신이 목격하고 녹음한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사실. 이 집에는 숨겨진 역사가 있었고 그것은 단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하민은 다시 시댁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평소 시어머니가 철저히 관리하던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다. 열쇠 꾸러미 속 15번이라고 적힌 열쇠는 마치 운명처럼 딱 들어맞았고 서랍장 속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노트와 몇 장의 서류가 나왔다. 그 노트는 민준의 아버지 정명수 씨의 일기장이었다. 하민은 손을 떨며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고요한 공포가 가득했다. 정의가 이상하다는 기록, 밤마다 민준의 방에 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느낀 불안, 그리고 결국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진 문장, 나는 의심한다. 정의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하민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채 사망했다. 사망 진단서에는 급성호흡부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뒤에는 부검조차 없이 처리된 수상한 죽음이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이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또다시 지영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민아, 이제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큰 제사가 곧 열려. 그날 모든 친척이 모일 거야. 그 자리를 이용해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줘.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USB에 영상과 녹음 파일을 옮겼고 복사한 일기장을 손에 꼭 쥐었다. 제사 당일 얌전한 한복을 입고 시댁에 들어선 하민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러나 식사가 시작된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아버님을 기리는 날이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USB가 노트북에 연결되자 그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윤 여사의 말, 민준의 대답, 그리고 영상을 통해 드러난 금기의 장면. 친척들의 얼굴이 하나둘 일그러졌다. 누군가는 눈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윤 여사는 소리쳤다. 저 여자가 조작했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하민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떨고 계시죠? 순간의 정적, 그리고 고개를 숙인 민준. 하민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날 하민은 시댁을 떠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며칠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하민은 문을 열었다. 민준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며 말했다. 하민아, 미안해. 아버지 일기장을 봤어. 지영 누나가 복사본을 줬어.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가 약을 섞었다고. 하민은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땐 너도 피해자였어. 민준은 울부짖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려웠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죽을까봐 무서웠다고 했다. 하민은 그를 안아주었다. 동정도 위로도 아닌 살아남은 자로서의 연대감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고 변호사와 함께 정윤정을 고소했다. 그 고소장에는 친족간 부적절한 관계, 정신적 지배, 그리고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한 재조사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은 다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민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감정으로 경찰과 함께 임시보호소로 향했다. 서린은 지쳐 있었지만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하민은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날 밤 아이가 깊게 잠든 후 그녀는 반지를 손끝으로 매만졌다. 처음엔 상처였던 반지가 이제는 지켜야 할 책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준을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며칠 후 하민은 서울로 돌아왔다. 서린을 보호소에 안전하게 맡기고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했다. 정윤정의 제목은 명확했다. 미성년자 유인, 정신적 강압, 가정 내 범죄 은폐, 그리고 과거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까지 포함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하민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넘겼다. 사건은 빠르게 퍼졌다. 시어머니의 충격적 행태, 며느리의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하민의 용기 있는 행동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하민은 대부분 거절했다. 그녀는 조용히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약물 과다 투여 상태였고 입원 서류는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보호자란에는 정유라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병원 CCTV에는 정윤정이 얼굴을 가린 채 병원에 나타난 장면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정신과 전문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민준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었다. 하민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민준아, 나야. 하민이야. 그의 눈꺼풀이 떨렸고 천천히 눈을 떴다. 하민, 내 향기 아직 그대로네. 하민은 눈물을 삼키며 그를 꼭 안았다. 이젠 아무도 그를 가둘 수 없었다. 며칠 후 정윤정은 체포되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단지 아들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저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법정은 술렁였고 하민은 차분히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민준의 아버지의 일기, 영상 기록, 녹음 파일, 병원 서류까지. 그녀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했다. 그녀는 제게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이며 아이까지 끌어들인 범죄자입니다. 정윤정은 법정에서도 소리를 질렀지만 판사는 냉정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정윤정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날 하민은 민준과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걸었다.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하민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이번엔 우리 둘을 먼저 사랑해야 해.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긴 그림자를 걷어내는 작은 약속이었다. 이제 남은 건 진짜 삶이었다. 그리고 서린, 그 아이에게도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줘야 했다. 그날 밤 민준은 하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가 예전에 돌려준 반지야. 이번엔 정말로 끼워줄 수 있을까? 하민은 상자를 열었다. 작은 은반지가 은은히 빛났다. 손가락에 껴보자 이번엔 딱 맞았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둘은 다시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다. 대신에 진력 바닷가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웃었다. 웨딩드레스도 들러리도 축사도 없었지만 그 순간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하민은 이후 한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가정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미움받은 적 있어요? 하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마 너보다 훨씬 많이. 아이는 다시 물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날 끝까지 믿어줬고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 그리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오브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결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정윤정이 체포된 그날 하민은 민준의 병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병실은 말없이 그 소리를 받아들였다. 민준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하민아, 정말 끝난 걸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끝났어, 민준아. 이제 우리가 시작할 차례야. 며칠 후 민준은 퇴원했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조용하고 소박한 동네, 매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서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설린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곧 새 환경에 적응해갔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이면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외치며 하민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그 말이 하민의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하민은 그 마을의 작은 북카페에서 오전 시간만 일했다. 따뜻한 커피 향과 조용한 책 냄새 속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밤이면 민주는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치료 중 떠오르는 감정들, 오랜 죄책감,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느끼는 자유. 어느 날 저녁 설린이 무릎 위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엄마, 사람은 왜 서로를 아프게 해? 그 질문에 하민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못 배워서 그래.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사랑할 수 있어. 그날 밤 민주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하민이 예전에 돌려준 반지. 빛바랜 은색의 작은 반지가 다시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졌다. 이번엔 무겁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단단했다. 결혼식은 없었다. 대신 해질녘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용히 웃었다. 바다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로부터 1년 뒤 하민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 사랑이란 이름으로 고통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그녀는 귀 기울였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물었다.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미움받았던 적 있어요? 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있었지. 아마 너보다 더 많이. 근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하민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를 끝까지 믿어줬거든.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소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민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그녀는 알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치유는 가능하다는 걸. 진실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끝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민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망설임이 아닌 결단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그리고 그렇게 하민과 민준, 설리는 세 사람만의 조용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